이 세입자가 이제 이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리 대출하는 방법도 열어주겠다는 건데, 이미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힘든데 저리 대출 또 어떻게 받습니까?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저리가 몇 %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 그 지금까지 얘기 안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0%뭐 저리 대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농촌 지역이나 이런 때는 뭐 1% 이런 것도 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 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매입을 해라. 누가 매입을 한다 이거 돌려라 이건데, 예. 원희룡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주는 것에 관해 납세자가 동의하겠느냐,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의 모든 게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 집을 예를 들면 정부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집을 팔아가지고 이 세입자들에게 이 전세금 돌려줘야 할 텐데, 파는 경우에도 최우선 어쨌든 그 채권자는 은행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 돈 주고 나면은 남은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건데, 근데 이 얘기는 집을 매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해당 그 시기에 판 다음에 그 판 돈만으로 보증금 돌려줄 때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피해자 단체가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이거보다는 스케일이 좀 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매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일단 그런 매입을 하면은 정부가 집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 보증금은 정부가 돌려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쉬운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정부 또는 이제 기관 관련 정부 기관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관련기관 보증금 돌려주려면 돌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건데, 그렇죠. 이 집으로 공공임대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피해자 단체 내지는 관련된 시민 단체 또는 지금 일부 법안을 제출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그건데, 그 공공임대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회수를 하면 나중에 이 주택을 이 팔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뭐 이 돌려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회수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는. 근데 공공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그 제가 경제쇼 진행할 때도 이광수 연구위원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령 경기 하락기 때 주택 가격도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대거 예산을 들여서 집을 사 모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월세나 전세 같은 거를 줍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상승을 하면, 이게 또 너무 상승을 하면 이게 어떤 버퍼링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집을 내놔요. 그래서 공급을 좀 많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의 어떤 양쪽 조절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보면 경기의 사이클은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이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납세자 운운하는 요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만 적용하면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더 범위를 넓히면.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제 말이 맞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다. 이 선입견에 얽매이지 마라 이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경제쇼 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대책과 정책 가운데 예. 하나로 토론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손을 대안 중에 그어버리니까 예. 지금. 그래서 수단에 가리지 말고 한번 모색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내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기 귀국할 듯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예. 통화를 했는데 국내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굳혔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귀국한다고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다음 주 초에 귀국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느냐? 일부 언론들 보도를 보면 일단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이때 뭐 송 전 대표의 뭐 조기 귀국뿐만 아니라 강제 출당 의견까지 분출을 했고, 파리로 가서 압송해 와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상당히 좀 험악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의총에서 뜻을 모아서 대국민 사과를 결의하고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만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제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회견 하지 말고 바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또 말이 말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다음 주 초에 귀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시기에는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 점에서 이제 들어오기로 했다고 결심을 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자회견도 사실 거기서 만약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굳이 파리에서 기자회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 의혹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의혹의 당사자고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수사 대상자가 해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는 불리한 걸 얘기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또는 뭐 예를 들면은 나만 돈 뿌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진위 공방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가 지금 수사받게 생겼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진실을 얘기했을 텐데 민주당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테니까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라 마라 얘기하는 게 과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주요한 어떤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에 그러한 이제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그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 뭐 꼬리 자르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리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핵심 인물입니다. 강내구 이 사람은 원래 직책이 무슨 감사예요? 한국감사협회장입니다. 네. 네, 정치권 인사죠. 정치권 인사인데요. 인사라고 그러니까 대전 동구 뭐 지역위원장인가 했더만요. 네, 출마도 네, 이제 하려고 출마도 했죠.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가 뭐 감사협회장 되고 어디 가스공사가 감사하고 그랬죠. 네. 근데 감사가 이런 일에 연루된다는 것도 정말 특이합니다. 네. 감사라는 거는 돈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감사는 안 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다녔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했는지.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봤거든요.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당일 오늘 밤늦게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하고 회유 정황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내구 씨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의 연락을 피했고요. 이후에 이 사건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대전 동구 구의원 출신 강모 씨를 더 접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오늘 영장실질심사 때 어떻게 작용할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스공사라고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예, 예.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군요. 그리고 한국감사협회장? 감사협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런 네. 기력을 갖고 그런 직책에 있었고 있었는데 돈을 막 모아? 그렇죠. 이런 네. 일을 벌였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 수사가 어디로 갈지 뭐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책임이 분명한 사람들은 미리 책임을 좀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민주당은 그리고 정당이잖아요. 가장 큰 정당인데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게 정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돈을 돌린다는 거는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재원에 이어서 태영호도 국민의힘 최고위에 불참했다. 최고위 불참해서 뭐 어떤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지도부가 출범된 뒤에 13번의 최고위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회의가 4번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각종 설화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불참하고 있고, 어제는 또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면담 뒤에 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예. 혹시 회의에 나오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다라고만 말을 하고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뭐 태영호 최고위원도 뭐 조금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징계를 이제 하느냐, 그리고 징계를 김재원 최고위원에 더해서 태영호 최고위원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징계 수위가 그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수위냐, 아니면 공천은 공천대로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평가가 갈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으로 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는 전광훈 세력 등등과 비슷한 얘기와 그런 어떤 그런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런 노선으로 비슷하게 가면서 그냥 인적인 차원에서만 뭐 선을 긋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노선이 확 바뀌는 거냐, 태도가 바뀌는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태도가 확 바뀌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때마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해준다고 하고 용서를 안 해준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당을 이끌고 가든지, 그렇죠. 예, 그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예. 남한 버전으로 그 예. 현대사를 다시 좀 되돌아보시기를 맞습니다. 바랍니다. 북한 버전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김일성 위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북한에서 예. 배운 게 맞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김구 선생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맞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구 선생은 국부입니다. 국부. 예.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이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하기로 했다. 잘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달해 대장동 주시죠. 50억 예. 클럽 특검법하고요. 예.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동기 기자, 김연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 여가부 김현숙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오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일할 사람인데 든든한 인재도 구하고 회사 운영도 함께 고민해야죠. 사장님, 아직 모르세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합니다. 청년에겐 기회를, 기업에겐 활력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 포기하고 싶었죠. 일하고 싶은데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덕분에 제 자리를 찾았어요. 청년에겐 기회를, 기업에겐 활력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도약 장려금을 입력하세요.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예도 한강공원 청소일을 맡고 있는 소은섭입니다. 매점 쓰레기하고 거치대 같은 걸 다 운반하고 있어요, 제가. 봄에는 벚꽃 축제, 가을에는 불꽃 축제, 축제가 많아요. 그냥 힘들어도 시민들이 좋으면 저도 좋은 거죠. 음식물하고 이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뒤섞였을 때 그게 옷 같은 데 튀고 얼굴에 튀고 유리 파편 같은 거 그런 거에 종종 다친 경우 있고요. 닭꼬치 같은 것들 꼬치 자체 작업하다가 종종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는 앞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내던질 때 근데 뭐 직업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해 지기 전에는 양호해요. 해 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거의 버리고 간다고 봐야죠. 먹고 그대로 방치시킨다 이거죠. 그냥 내가 가져온 음식물은 가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깨끗해질 때 청소하고 나서 깨끗해지고 등장에 땀이 쭉 흘러 때 개운하고 고생한 보람이 있죠. 시민분들 우리 서로 다 같이 깨끗한 한강공원을 만듭시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선선한 북동풍이 불어오며 기온은 제자리를 찾았지만 황사까지 실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차츰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그제는 중부지방에, 어제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다시 봄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제 이 시각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기온이 낮아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로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강릉이 17도, 대구, 부산 20도, 대전 23도, 광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5도나 낮을 전망입니다. 기온의 변화가 무척 커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부분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도, 경북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충청도와 전라도 서해안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전국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각 부처 장차관을 만나서 정부 대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일례로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8월인가 여름에 한번 나오셨고요. 전화로 그때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늘은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드려야 될 질문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인데,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형태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네,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하는 형태였었다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불법 촬영물을 고리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성착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접근한 다음에 금전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형성하다가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또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남을 하는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것도 온라인 그루밍? 예,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굉장히 많은 거여서 저희가 이제 위장 수사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에게 온라인 그루밍이 많아서 경찰이 위장 수사까지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2 N번방으로 불리는 LG 성착취 사건 같은 경우는 성착취물을 찍은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그걸 찍는다던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해자들 뭐 범죄 조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정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주변에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무슨 연령대나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10대하고 20대가 합쳤을 때 한 36% 정도 차이죠. 가해자들도? 네. 피해자요. 10대나 20대가 많아서 진짜기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해자 연령보다 좀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같은 연령대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도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 75% 정도 되고 남성도 25% 정도 돼서 25%나 돼요? 네, 남성 피해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성착취를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남성에게 당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여성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근데 가해자도 남성이고 그다음에 피해자도 남성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는 뭐 금전에 응할 수밖에 없다거나 또 다른 뭐 착취물을 또 보내는 거죠. 불법 촬영물을 또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여가부에서 어떤 지원 같은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저희는 그 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저희 산하 기관인데요. 네.